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집이 인테리어 비용만 1억 5천, 2억 정도 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시세보다 1, 2억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실거래가만 접하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가 이제 전에는 10억이었는데 12억이래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걸로 성급한 판단을 하는 잣대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금리나 좀 부채 좀 여쭤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가계가 버틸 수 있는 좀 임계점은 그럼 어디일까요? 이미 못 버티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 가계부채의 어떤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가처분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똑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2배 정도 우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쓸 수 있는 돈으로 빚을 다 갚아도 못 갚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게 팩트거든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결국에는 강제적인 매매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게 경매 물량의 추례고 그 경매 물량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왜? 그 당시에 빌렸던 금리 자체가 1, 2%대 빌렸던 금리가 변동형이니까 5년 고정금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기준금리에 적용을 받아서 산정되는 금리를 적용받다 보니까 2%라던 게 4%만 돼도 2배예요. 근데 4% 하던 게 지금 6%, 7%래요. 3배예요. 2%대도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빌린 게 2%였는데 그게 2배가 됐으면 이미 못 감당하는 거죠. 그게 4배가 되면, 3배가 되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는 거고. 그런 물량이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혹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전 세계 몇 위 정도 수준인 건가요? 1위죠, 1위. 1위인가요? 1위죠.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위죠. 그 전세 보증금 규모가 10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 200조 정도가 전세 대출의 규모이고 그다음에 그냥 가계부채는 1900조, 거의 2000조 가까이 되고 그럼 한 30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가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예요. 이미 부채로 따지면 엄청나게 늘어났고 우리가 이 지금 가계부채 1900조, 2000조 가까이 얘기하는데 가계부채 1000조도 사실 많다고 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2000조 된 거예요. 뭐 이런 게 내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미 이게 위기인 거죠. 우리가 IMF는 외환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단기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위기로 이어졌던 게 외환 위기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잘 나가잖아요. 너무 잘 나가죠. 그 우리나라 뭐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대기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얘네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내부의 문제를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환율이 조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뭐 1440원, 50원대 상회하는 건 고환율이 국내 부동산 유동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또 있나요? 그러니까 고환율은 뭐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뜻이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약세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가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면 환율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형태.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의 상대적 가치이고 돈의 상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돈의 값을 많이 쳐주면 올라가요. 근데 돈의 값이라는 거는 금리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자체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는 것.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가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금리를 가져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금리를 덜 주더라도 여기에 돈이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돈이 또 안 빠져나가고 환율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성장의 기조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성장이 잘 되게끔 계속 가려면 기술도 좋아야 되고 또 그만큼 인력도 받쳐줘야 되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의 어떤 구조 되게 심각하죠. 초고령화의 사회. 어떤 생산성이나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성장성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돈값도 많이 안 쳐줘.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게 지금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고 그만큼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환율의 구조는. 그래서 유동성 그 얘기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돈값을 많이 쳐줘야 돼. 그럼 기준금리 낮더라도 돈을 구하려면 높은 금리를 줘야 돈을 구할 수가 있어. 유동성이라는 거는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돈을 구하려면
왜냐하면 남들보다 먼저 구하려면 더 많이 값을 쳐줘,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유동성이 그만큼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근데 그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한국은행의 딜레마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신호를 줄까요? 그 한국은행은 사실은 뭐 물가를 안정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통화 정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통화 정책을 하는 건데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저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못 내려. 금리를 내렸다가는 환율이 더 치솟아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환율이라도 안정시켜서 수출 기업들 좀 안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 방향을 가져가려고 해도 또 금리를 못 올려요. 왜?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빚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금리 결정할 때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물가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렸다가는 부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쪽에 타격이 있으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지금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만큼 위기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다 망하게 두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몇몇이 좀 이제 일부가 뛰어들고 과열된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센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실제적으로 있나요? PF 문제가 마치 다 사라졌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아직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또 PF 사업으로 빌려간 자금들은 여전히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터지지 않고 해결이 되려면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시행자가. 근데 이 시행자가 돈을 못 갚는 거에 대해서 보증서 준 시공사도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결국은 빌려준 주체가 결국에는 손실을 확정짓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근데 회생할 수 있게끔 시간은 굉장히 오래 끌어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털어내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많이 있고 이게 해결이 되려면 결국 부동산이 더 좋아지거나 이들의 사업성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데 대신 손실을 확정해 줄 주체가 없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럼 금융기관 안에서도 1순위로 빌려준 데 같은 경우는 이거 털어내면 그냥 자기 자본 회수하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순위로 빌려준 데 같은 경우는 그 손실 난 것만큼 대손충당금에서 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단계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구에서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물이고 실제로 살아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지금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빈집도 많고 또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공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집값도 너무 비싸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애를 많이 낳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요원한 상태이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자는 줄어드는 구조로 간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좀 굉장히 우리가 환율이 지금 고환율인 상태이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 입장에서는 메리트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 뭐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호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 또 자금의 유입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주택 시장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살아야 되는 데잖아요. 살아야 되는 공간. 그럼 누군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는. 그러면 그런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 중에 가장 고급화된 주택의 형태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빌라, 원룸 뭐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이런 적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서 그럼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 인구 감소는 결국에는 부동산 어떤 집값의 하향을 막을 수 없다. 전세 시장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6억 원에 육박하며 30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는데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 핵심 원인은 어떻게 보시고 전세 가격도 이제 낮아지는 건가요? 전세는 근데 실질적인 어떤 사용
가치의 그렇죠. 측면이고 또 그만큼 충분히 이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해요. 예전부터 자기 자본이고 어떤 매매로 네. 가기 직전에 어떤 현금을 저장하는 수단 이런 형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거품이 끼게 됐던 거는 전세 대출을 활성화해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자기 전세금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만 이렇게 빌려 쓰고 이랬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전세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평균이 올라가는 거는 서울에 그만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전세가 신축에 대한 또 똘똘한 한 채들의 전세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사를 가고 여기 사는 걸 포기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꾸준히 완만한 상승을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릴 정도이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적을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30% 이렇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1, 2억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리고 1, 2억도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전세 15억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전세 15억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상의 전세를 수요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현저히 뚝 떨어지거든요. 네. 15억도 사실은 10억 현금 10억 있고 일정 부분 대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메꾸거나 해도 네. 이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그 정도고 우리가 고액 전세를 10억 이상의 전세를 고액 전세라고 하는데 그게 연 5천 가구 이 정도가 서울에서 10억 이상 전세가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4년 계약갱신까지 고려하면 2만 가구 많게 잡아야 3만 네. 가구 정도가 사실은 10억 이상 전세를 살고 있는 거고 그들 외에는 그럼 추가적인 진입이 많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또 어렵다. 전세가가 올라도 매매가까지 올리기엔 갭이 좀 너무 크다. 제출 기자가 또 실거주 의무로 인해 이른바 갭 투자 차단된 게 전세 매물 장기 현상을 얼마나 가속화한다고 보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던 현장의 목소리는 그럼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아, 그것도 공감 못 하시나요? 갭 투자가 차단되면 전세 매물이 잠긴다라는 게 갭 투자가 차단됐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 살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진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은 어디로 갔나요? 살던 집이요? 네, 그 살던 집은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네. 또 다른 공급으로 이어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전세 매물이 잠긴다. 누가 수요로 전세에서 매매로 들어가면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매로 샀으니까. 네. 이 사람은 더 이상 전세 수요자가 아니잖아요. 그 실수요자, 실제로 이제 거주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산 집에 자가로. 근데 마치 이 전세 공급은 사라졌다라고 여기 누가 채워졌으니까 이건 전세로 안 나온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만큼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그래서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막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할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전세 시장의 특성은 지역별로 또 어떤 시즌별로 그러니까 뭐 입주 시기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대거 풀렸던 그 시기에 입주를 하면 뭐 2년 단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집이 나오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 집을 구하면 어디 가든 전세가가 비싸요. 워낙 매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국지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마치 전세가 조금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 네. 모든 어디 거 하나 잡아서 쓰면 다 쓸 수 있어요. 전세 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또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작년보다 48%나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대안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억지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반전세나 월세를 많이 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기회가 생기면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전세 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전세금 10억, 15억의 전세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매입을 하든 뭐 할 때 그 자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당장 계약을 하려고 해도. 근데 대출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네. 내가 매매를 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는 투자를 통해서 이 자금을 운용하겠다라고 선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을 줄여가지고 반전세로 가시는 분도 봤고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또는 내가 집을 곧 살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고려했을 때는 그냥 월세를 일부 돌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는 건 아니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금 규제가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전세
전세를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1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의 활용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장을 안 해줘서 이제 갚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전세 자금 또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중대한 영향을 준 유동성의 한 원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일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 위주의 시장 정보가 일반인들의 판단은 좀 어떻게 왜곡시켰을까요? 아무래도 실거래가가 뭐 찍힌 게 그렇게 많진 않았었으니까 그동안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처럼 많이들 생각을 해서 뭐 여기는 비슷한 부류의 아파트고 그래서 가격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말 아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 이 아파트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구조의 차이라든가 인테리어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또는 개인적인 금매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실거래가라는 건 결국엔 그런 사정들이 개입된 그 금액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정보의 공개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실거래가가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실거래가가 실질적으로 등기가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안 밝혀진 상태로 그동안은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면 그게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얼마에 팔렸대. 카더라에 의해서 팔렸대. 실거래가가 찍혔어. 그러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그 집보다 내 집이 더 좋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조금 뭐 5천만 원 더 올려서 뭐 몇천만 원 더 올려서 나는 팔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집이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가 정말 기깔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뭐 한 20년 된 구축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1억 5천, 2억 정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시세보다 1, 2억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실거래가만 접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아파트가 이제 전에는 10억이었는데 12억이래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착오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물건이 자주자주 팔리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비슷한 단지들, 잠실 같은 경우 엘리트에 이렇게 있으면 엘리트에서 엘스에서 얼마에 팔렸으니까 리센츠에서는 얼마, 뭐 리센츠가 엘스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 더 올리고 이런 어떤 호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거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 같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얼마였는데 뭐 얼마에 팔렸다. 이런 걸로 어떤 판단, 성급한 판단을 하는 잣대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게 이게 거래됐다고 해서 이 주변의 모든 게 다 그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